잠잘 때 들려주는 미주노래 이야기. 서른이 되고 싶었다. 양희은. 노래를 시작한 19살 때쯤 나는 빨리 서른이 되고 싶었다. 서른 넘은 선배들은 왜 서른 지나면 표창한 수가 있다니? 우리를 봐봐. 뭐 그렇고 그래. 서른 돼봐야 별 볼 일 없단다 하면서 웃었다. 막연한 추측이지만 30살만 되면 확실히 무게중심을 잡고 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서른이 되기 직전에 떠난 1년 3개월가량의 여행은 다시 없는 축복이었다. 많은 것을 둘러보고 느낄 수 있었음이 축복이 아니라 모든 걸 훌훌 털고서 이제껏 등 돌린 30살까지의 세월을 멀리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는 의미로서의 축복이다.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떠남을 생각했다. 진즉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선선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그건 역시 떠남과 다르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짐꾸려 떠날 일은 아니었다. 처음 선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는 한 그루 큰 나무이고 싶었다. 하지만 내겐 뿌리조차 없었으니. 그렇게 지도 하나의 의지의 여행을 다녔다. 아무리 남들이 못 본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남달리 겪음이 많았어도 결국 자기 살아온 만큼만 보일 뿐이었다. 식구들이 있는 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건 당연했고 연고도 없는 낯선 땅 어디서건 머물러 살고 싶지는 않았다. 1982년 여름,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희경인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는다기에 바래다 주려고 길을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여 돌아서려는데 희경이가 한마디 했다. 언니, 경희 언니 안 보고 갈래? 인사라도 하고 가. 경희 언니는 당시 서울대학병원의 가정보건 상담실장이었다. 희경이가 던진 이 한마디로 인해 그날 뚱뚱한 내 볏집의 내용이 밝혀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어머, 살 많이 빠졌네. 여행은 좋았고? 예, 그런데 그 볏집은 여전하구나. 내 볏집은 워낙 유명했다. 언니, 배가 얼마나 딱딱하다고요. 딴 데는 살이 다 빠져도 뱃살은 안 빠지던데요. 경희 언니는 어디 한번 만져보자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신랑이 그때 진찰을 하니 근육 종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엄청난 크기의 근종. 경희 언니는 오진이길 바란다면서 유능한 의사 한 분을 소개해 주었다. 열일을 제쳐놓고 그 길로 달려가 진찰받으니 역시 같은 결론이었다.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좀 봐요. 그 의사는 큰 책을 내밀어 보였다. 온통 혹투성이의 사진만 가득한 책이었다. 작은 수술이 아니겠는데요. 수혈량도 엄청날 터이니 대학병원에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참 우스웠다. 제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주제라니. 병은 자랑하랬다고 아는 언니께 그간의 진찰 내용을 얘기했더니 뉴욕 암센터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귀국하신 목정은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찾아간 세 번째 진찰 역시 똑같은 결과였다. 근종이군요. 이 정도 크기면 20kg쯤은 좋게 나가겠는데 맙소사. 다이어트가 무슨 소용이냐. 20kg을 그냥 덜어내게 생겼는데. 사실 귀국 전 한 달가량은 뱃속이 영 불편했다. 배도 안 고프고 무얼 먹고 나면 얹힌 듯 소화도 안 되고 도무지 먹는다는 일이 성가셨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몸이 불편했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걱정에다가 긴 객지 생활에 지쳐서 신경이 곤두설 대로 섰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계속 죽만 쑤어 먹었다. 그날 오후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근종이 아닌 물혹으로 밝혀졌다. 수술해야죠. 한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가수협회에선 가을이나 되어야 의료보험을 내준다고 했다. 윤영주 선배가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험카드를 건네주었고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실로 실려오니 내 눈에는 천장에 큰 조명이 들어왔다. 수고들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곡 좀 뽑을까요? 무슨 소리야? 마지막이라니. 사람 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기억이 없는 몇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나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양희은 씨. 이거 보셔요. 양희은 씨 뱃속에서 자른 거예요.
큰 비닐 주머니 속에는 무슨 핏빛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나는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다. 뭔가 말을 하려는데 혀가 자꾸 말려 들어갔다. 희은 씨, 정신 차려요. 난 누군지 알아요? 수술팀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다. 병실에서 누군가가 자꾸 따귀를 때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알지 그럼. 우장상 아니야? 어렸을 때 청소를 잘 안 한다고 총체로 그 아이를 갈겨준 적이 있었다. 내 의식이 명확히 돌아오지 않으니 동창 녀석인 우장상은 정신없이 내 뺨을 때렸다. 얘가 어렸을 때 나한테 맞았던 복수를 하나. 24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했다. 열이 계속 났다. 사흘째 되던 날은 난생 처음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일을 경험했다. 정신은 맑게 동동 떠오르는데 몸은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간호 중이던 둘째를 깨웠다. 희경아, 나 아무래도 갈 것 같아. 희경이는 내 말을 듣고 놀라서 둘째 아이를 베고 있던 무거운 몸을 날렵하게 날려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수술한 지 8일째. 찬물로 머리를 감고 퇴원 준비를 했다. 누워있는 동안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머리 감는 일이었다. 환자인 내가 오히려 문병원 친구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부인과 병동 끝에서 끝으로 열심히 걸었다. 어느 사이에선가 병원 복도를 수십 바퀴째 걷게 되었다. 백가죽을 열고 속에 있는 내용을 죄다 꺼내고 자를 것 자른 후 다시 집어넣고 꿰매는 건데도 모든 장기는 스스로 자리를 찾는단다. 얼마나 놀라운 솜씨인가. 사람의 몸은 얼마나 신비한 소우주인가. 태어나는 날 목 선생님은 둘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내 병이 암이란 걸 알려주셨다. 함께 싸워야 한다면서 항암 주사를 권하셨지만 나는 거절했다. 목 선생님은 내가 가수라서 상식적인 수술이 아닌 어려운 수술을 감행하셨다. 상식적인 수술이란 병변이 있는 부분에서 반경 얼마까지를 몽땅 도려내는 일반적인 수술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의사로서는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수술이었다고 하셨다. 난소를 다 없애면 우선 목소리가 변한다고 하셨다. 환자가 병들기 전에 했던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니까 언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다. 나중에 수술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병든 부분만 잘라냈고 다른 곳은 아주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태길, 여태껏 의사생활하면서 나처럼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환자는 처음 봤다고. 나는 가방을 싸놓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모여 기다리는 방으로 가서 퇴원 축하 공연을 했다. 굳이 노래하라기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잠꼬대처럼 희미하게 불렀다.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시원찮은 노래였지만 병원 식구들은 격려의 박수를 쳐주었다. 석 달 시한부 인생이었던 내게 대한 응원이었을까? 이후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떼며 허리를 펴고 기운을 추스렸고 기력을 되찾아 라디오도 다시 시작했다. 그로부터 8년 뒤 1989년에 두 번째 수술을 겪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70까지 살아서 이러쿵 저러쿵 할 줄 몰랐다. 어떤 나이든 간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 절정이라 치면 그래, 지금이 내 삶의 절정이고 꽃이다.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후라 더 이상 꽃 구경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 지금이 가장 찬란한 때구나.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잘 자요. 굿나잇.